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임마누엘 칸트의 판단력 비판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 GPT로 "칸트가 판단력 비판 책 들고 있는 거 그려줘." 했더니 잘 그리죠. 판 판단력이니 뭔가 판단력에 관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책이겠죠. 음 칸트의 그 3대 비판서가 3 개가 있는데 순수 이성 비판, 그리고 실천 이성 비판, 세 번째가 판단력 비판인데 이 판단력 비판을 가장 나중에 썼어요. 연대기로 보고 하면은 순수이성 비판에서는 지성, 그래서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자연 세계의 필연성, 인과율, 과학 이런 거를 다룬 이런 이성과 이제 지성에 관한 이런 거를 다뤘다라고 한다면은 실천이성 비판에서는요. '인간이 어떻게 해야 진짜 이성적으로 실천을 잘하는가?' 이런 문제, 자유, 도덕, 당위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근데 이 두 개가 다 따로따로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두 개의 세계를 매개하기 위한 게 바로 판단력 비판인데, '자연과 자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고민을 하기 위해서 판단력 비판을 칸트가 이렇게 쭉 저서를 쓰면서 그 서론으로 들어가는 문장을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사람들은 자연 개념들에 따른 실천적인 것과 자유 개념에 따른 실천적인 거를 한 가지로 보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다뤄보겠다."라고 하는 걸로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서 판단력 비판은 큰 틀로 보면은 이게 자연과 자유를 매개하기 위해 갖고 어느 거 하나를 '잘못됐다.'라고 하기가 애매해요. 그래 가지고 이율 배반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앞부분에서는 취미 판단의 이율 배반,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뒷부분에서는 목적론적 판단의 이율 배반. 이 단어만 오늘 알아도 괜찮아요. 공부하시면서 그다음에 공부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될 텐데, 이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 판단력 비판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율 배반하고 모순하고는 서로가 다른 개념이에요. 모순은 이것과 이것 해 가지고 반대가 정확하게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인제 모순 다룬다라고 하면은, 이율 배반에서는 이쪽과 이면 이렇게 정립과 반정립, 이거에 대한 것들이 어느 것 하나를 딱 '이것이다.'라고 할 수 없는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취미 판단과 목적론적 판단에 대한 이율 배반을 증명하고 해소하고, 그 가운데 뭐 아름다운 쾌락, 뭐 취미 이런 단어들이 인제 다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취미 판단의 이율 배반은 어떤 거냐면은 이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딱 아름다운 여인을 봤을 때, 뭐 아름다운 거는 주관적으로 느끼잖아요. 주관성으로 느끼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주관적으로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정립 면제가 하나겠다라면은, 그렇지 않아. 모두가 느껴야 되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이어야 돼 하고 하는 게, 이게 둘 다 맞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고, 목적론적 판단에서는 이게 자연의 원리는 원인과 결과 해 가지고 기계성, 이렇게 인과 원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사람의 심장이 뛰는 거는 설명이 되죠. 이게 인간이, 내 말을 잘못했나? 왜 이게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는 심장이 뛰어야 되고 호흡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인제 원인과 결과가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제 기계적으로 설명이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런데 반정립으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자연은 하나의 이런 설명의 틀을 넘어 갖고 신이 만들고 신이 스케치한, 이런 설명으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설명이 돼야 돼."라고 하는 이 두 명제가 서로 대립이 되고는 있는데, 그런데 "어느 하나를 배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칸트가 증명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은 이율 배반의 해결에서는요, "병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율 배반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으로 잡아 봤고,
첫 번째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는 간단하게 해 봤죠. 이게 취미 판단의 이율 배반에서는 이게 주관성이냐 보편성이냐,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 두 번째에서는요, 그러니까 목적론적 판단의 이율 배반에서는 기계성인가 목적성인가, 여기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 가지고 이렇게 기계성은 규정적 판단력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목적성에서는 반성적 판단력인가, 그러니까 이런 구분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침입 판단의 이율 배반의 공식을 보면은 이 "침입 판단들은 개념들에 기초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념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거죠. 근데 이 취미라고 하는 이런 거는 개인의 주관성, 그러니까 내가 혼자 이렇게 나 혼자만 좋아할 수도 있고 있는 문제 하는 이런 문제들인데, 그래서 "개념들에 기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첫 번째 명제가 있는데, 여기에 인제 반대 대립하는 명제가 "취미 판단은 또 개념들에 기초한다."라고 하면서 정립 명제를 이렇게 들어 놓으면서 이율 배반적인 모순들을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 복잡하겠죠? 복잡하겠죠. 그쵸? 그러니 이제 하나하나씩 잘 정리를 해 보게요. 그래 갖고 먼저 얘기해 주는 게 이 "취미 판단은 개념들에 이렇게 맞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서, 첫 번째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취미 판단을 규정하는 흡족은 일체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코스모스를 딱 봐요. 근데 생각만 해도 그냥 상큼하니 예쁘죠. 그죠? 이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관심이 있는 건 어떤 거냐면은, 한국 사람의 정치에서는 단아한 모습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코스모스를 좋아해야 해.' 하고 뭔가 이런 당위적인 설명이나 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관심 이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취미 판단에서 이렇게 흡족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첫 번째가 관심이 없이, 그러니까 이념이나 사상 이런 거 없이 그냥 딱 봤을 때 딱 좋은 거. 이쁜 여자 보면 그냥 딱 좋을 수 있는 거? 나한테 내 개인이 그냥 이런 좋아하는 마음이 먼저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관심의 영역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취미 판단은 또 미감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식 판단이 아니고 미감적이고 감성적이다. 그래서 "주관적일 수밖에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칸트가 취미 판단은 주관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무엇인가를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거를 갖다가 예전에는 칸트 전에 인제 철학적인 사유에서는 "대상들이 아름답다." 그래 갖고 객관성이 중심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아름다운 거를 느끼는 거에 있어 가지고 먼저 주관적인 거를 거론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혁명적인 이런 시도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취미 판단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취미라고 하는 이런 거는 미감적인데 주관성에 먼저 근거를 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취미는 그냥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따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설명도 더 되기는 할 테지만, 입맛에 맞다? 그래 가지고 그냥 내 취향에 맞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포도주나 뭐 이런 것들, 김밥 뭐 하는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이렇게 '내 취향에 맞다.' 그러면 그게 진짜 개인적인 거잖아요. 이 포도주나 이런 것들이 '내 취향에 안 맞다.'라고 하면 그냥 안 맞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미감적인 거, 감성적인 거, 그래서 "주관적인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모든 쾌적한 것은 일단은 먼저 자신의 쾌 감각인 거며, 쾌적한 것은 감각에서 내가 느끼는, 개인이 느끼는 감각에서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울 때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냥 딱 한 잔 마시면은 그냥 좋죠. 그죠? '아 이건 몸에 안 좋아. 막 마시기 전에 몸에 안 좋아. 커피 카페인이 얼마 있어.'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좋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쾌적한 것에서는 이렇게 감관들의 저기한, 그러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각.
여기에 있는 것들이 먼저 취미 판단력이 들어가는 것들을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세 가지를 또 나눠요. 그쪽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 방금 한 그 쾌적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이렇게 또 칸트가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것에도 수준은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해 주고 있는데 쾌적한 것은 일단 어떤 거냐면은 그냥 방금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탁 마셔 가지고 그냥 좋은 것. 이 좋은 거는 동물들한테는 다 있어요. 그 강아지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쾌적한 영역에 들어가는데 그런데 아름다운 것에서부터는 인간한테 향한대요. 인간한테서부터 있는 능력인 건데 누군가에게 저기한 것을 말하며 이제 이 내 봤었을 때 아름답다라고 좋다라고 하는 이런 능력들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이런 감정이 되는 거, 좋은 거 딱 보고 코스모스를 봤었을 때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힘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분을 해 주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 인제 더 좋은 것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거에는 객관적인 가치가 하나가 더 포함이 되는 그 취미 판단에서도, 그러니까 이 흡족을 해 주는 단계에서도 쾌적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에 대한 이런 구분들이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은 객관적 가치가, 그러니까 이념적, 이성적으로 부여되는 이런 면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고차원적인 거겠죠. 좋은 것에서요. 저 잘 만들었죠, PPT? 요거를 얼마나 이거 한 10번 수정을 한 것 같아요 하는데 아름답잖아요. 다른 PPT 중에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 아름다운 것은 일단은 그러니까 음미할 수 있게 해 줘요. 그래서 머무르게 해서, 그래서 인간이 음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또 이 음미는 일단은 자기 자신을 강화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끊임없는 에너지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김명훈 교수님의 그 5 차원 분석에서는요. 첫 번째로 느끼는 쾌 이런 것들을 1 차원의 그 근원적인 힘으로 그 안에서도 쪼끔 이렇게 구분을 하셔 갖고 다뤄 주고 계셔요. 아름다운 것, 그래서 음미하고 강화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재생산을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게 아름다운 것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떤 대상하고 있으면은 기분이 좋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산소 영역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건 다 주관적인 거예요. 이런 것까지도 보고 그러면 개인이 느낄 수 있고 나한테 좋고 이렇게 대상을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이 대상이 있는 것을 보고 그거를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근데 이 첫 번째 정립명제에서 "개념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두 번째는 "그런데 그래도 취미 판단, 아름답고 좋다."라고 느끼는 거에서도 "보편적인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하면서 반대 명제가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아름답다라고 부른다라고 하면은 보편적인 동의를 얻고 있고 모든 사람들한테 찬성을 요구하는 게 바로 아름답고 좋은 것, 이렇게 취미 판단의 이율 배반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는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좋으면 돼요. '아 시원하다.' 하고. 그쵸? 그런데 아름다운 노을을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 노을 아름답지 않아?" 하고 하면서 같이 "너도 아름답게 느끼지?" 하면서 이렇게 보편적인 동의를 요구를 하는 게 바로 이렇게 두 번째 특징, 그래서 "객관성을 요구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미 판단은 주장하는 필연성의 조건은 "공통감의 이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칸트가 지성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공통감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아름답거나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느낄 때는 단순히 주관적인 것 차원의 이상을 넘어 가지고 같이 아름다운 거를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성놀이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인간의 근원적인 힘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이 상식은 아름다운 조각상이나 이런 거를 봤었을 때 이렇게 막 '아 저 조각상 한 팔면 50만 원 되려나?' 하면서 막 실용적이고 이거 비례 뭐 이런 걸 보면서 '비율이 맞나 안 맞나?' 막 이런 식의 상식과는 다르게
미적 판단에서 가지고 있는 공통감은 사람들이 그냥 같이 그 아름다운 거를 딱 보면서 같이 좋아 가지고 아 그냥 그 안에 있는 상상력 '아 이거 막 그냥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 막 하면서 이런 그 놀이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조건들이 인간 안에 같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 보편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근원적인 동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그 취미 판단에 있는 초감성적 기체에 대한 개념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이는 이런 감각의 이런 것들을 넘어 가지고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언적으로 이렇게 초감성적 기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 이렇게 그 베토벤의 음악을 딱 듣고 했었을 때 흑인이나 그리고 또 백인이나 또 황인종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인종하고도 상관없이 모두가 이상하게 '좋은 음악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죠. 이게 바로 초감성적 기체인 건데 이 감각이 우리가 의식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으로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인간한테는 아름다운 것과 좋은 것을 봤었을 때 공통적으로 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칸트에 의하면은 단순히 주관성만 오라라고 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리고 또 객관성 이렇게 보편적인 것만 오라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넘어서 있는 거에 대한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연결을 하기 위해서 취미 판단의 이율 배반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어요. 이 첫 번째가 인제 취미 판단의 이율 배반에서 주관과 보편성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고 가는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다면은 두 번째는 목적론적 판단의 이율 배반을 다뤄 주고 있는데 이것도 인제 단어상의 구분을 개념들을 이렇게 일단은 구분들을 하고 보면 쪼끔 쉬울 것 같아요. 음 정립명제는 모든 그 물질적 사물들의 모든 산출은 기계적 법칙에 따른다라고 하는 명제를 내놓고 있죠. 그리고 또 반정립 명제는 물질적 사물의 몇몇 산출은 순전히 기계적 법칙에 따라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목적론적 법칙에 따른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율 배반의 논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기계적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원인과 결과, 과학적인 지성의 차원인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그 시계가 그 시간이 이렇게 굴러가는 거를 봤었을 때 보면은 톱니바퀴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 분해를 해 보면은 어떤 원리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인제 기계적 법칙에 따라서 가능한 거. 그 그 뭐 컴퓨터도 우리가 기계적 법칙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안경을 만드는 원리. 그래서 이 "지상 영역을 배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성 법칙에 따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했죠. 또 했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시계나 뭐 이런 거 컴퓨터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어. 그렇지만 이렇게 그 세상 이런 만물들을 딱 봤었을 때 숲에 가서 나무들만 봤었을 때 씨앗이 어떤 씨앗이 발화가 돼 갖고 싹이 트고 또 어떤 씨앗이 나무로 자라고 성장을 하고 또 씨앗을 뿌리는가라고 하는 거는 인과성의 법칙하고는 다른 목적론적인 법칙을 필요로 하는 설명 영역이 우리한테는 있죠. 그래 가지고 인제 사람들이 딱 이 목적론적 판단을 했었을 때 '신이 세상을 스케치했다. 신이 만들었다.' 하는 그 이런 이론들을 또 찾아내고 이게 "그런 법칙들이 필요로 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칸트는 이렇게 지금 하는 얘기가 이 기계성과 목적론전이 서로 어느 쪽이 한쪽이 맞다라고 하는 것들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먼저 있는 거고 교조적으로 처리하는 규정적 판단력이 합법인 거고 합법칙적인 거고요. 비판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반성적 판단력에는 합법칙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이율 배반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교조적인 처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적 판단력 해 가지고 그냥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시계 그리고 또 중력의 법칙,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세상에는 많이 있죠. 뭐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나는 지식이 짧아 갖고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그러는데 이 그 사과가 떨어지는 중력의 법칙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이미 그 판단을 해냈고, 그리고 그 필요한 이론은 틀림없잖아요. 그죠? 이 이론의 바탕에서 그 비판적인 이거를 배제하지 말고, 그 지성의 영역에서 반성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단순히 규정적인 판단력만 가지고 이렇게 법칙으로만 이것들을 판단을 해 버리게 되면은 진짜 원인, 그니까 이 세계에서 파악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반성적 판단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관한 것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성적 판단은 부분을 가지고 종합을 전체를 해낼 수 있는 이런 이론이거든요. 근데 규정적 판단력은 어떻게 보면은 부분에 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칸트가 했던 얘기 중에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휘두르는 게 악 중의 악이다."라고 하는 얘기. 다른 전체적인 지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찾아 나가는 게 바로 "반성적 판단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도 그랬나 봐요. 반성적 판단력과 규정적 판단력을 이렇게 구분을 하지를 않고 뭉뚱그려 갖고 두 개를 그냥 같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암에 걸리거나 그렇지 않고 또 질병이나, 그리고 또 집안에 이렇게 무슨 내려오는 병들이 공통된 게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유전병이야." 이렇게 딱 하고 규정적 판단을 딱 해 버리죠. 그 원인이 딱 생겼는데 "이거는 집안의 유전성이야."라고 해 가지고 이런 판단을 싹 해 버리고 그러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빠져 있는 거는 어떤 거예요? 그 집안이나 누군가에 발생했던 그 질병, 거기에 따른 어떤 긴장 때문에 만들어졌나, 그리고 또 어떤 대상, 그리고 또 구조에서는 이 사람이 혹시 그러니까 '이 병으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이 정신 분석적인 이런 사유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은 발견을 해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반성적인 판단력인 거예요. 그런데 다 그냥 이렇게 다 스트레스뿐이야.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아파서 그래. 이런 것들은 그냥 뭉뚱그려진 규정적 판단력인 거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인 거고, 그렇지만 반성적 판단력에서의 문제는 뭐냐면은 어 지식을 배제를 한 채, 이렇게 구체적인 지식이 기계적인 설명 방식을 또 배제를 한 채,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또 무슨 일이 딱 일어나고 막 그랬을 때 분석을 할 수 있고 과학적인 이런 원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설명이 가능한 것도 있는데 그건 다 신의 뜻이야. 그러면서 "신이 스케치한 결과야." 막 하는 이런 식으로만 목적론만 설명하는 반성적 판단력만도 문제라는 거예요. 지성이 빠진 반성적 판단력, 그러니까 이성의 작업도 문제가 많죠. 다 요즘 그거 많이 하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구체적인 이런 지성의 작업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 엄마 때문이야." 그리고 막 그냥 "아이 그냥 막 집안 때문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것들을 제가 요즘 했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이렇게 칸트는 이때부터 이미 이렇게 어느 하나에 이렇게 뭉뚱그려진 이런 해석 방법을 취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를 문제점으로 봤구나. 그래 갖고 그래서 이율배반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성이 최고고 이성이 중요하기는 한데, 그러나 이렇게 지성이 빠진 이성은 그 이성 안에 담긴 지성이 없으면은 그것도 맹목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목적론전과 침입한다 이런 이율 배반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분명히 인식은 해라. 이렇게 인간한테는 다 알 수 있는 그런 자격, 일단은 그 조건들이 안 되고 한계들이 있어. 뭔가에 더 큰 것, 더 큰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지성을 품고 반성, 계속 구조, 원인, 이렇게 목적이 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절대 배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단의 극반에서는 그 얘기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한번 제가 요점은 정리는 해 봤고요. 결론은 이 문구를 가지고 왔어요.
자연의 객관적 한목적성 개념은 반성적 판단력을 위한 이성의 비판적 원리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지성을 품은 이성 작업. 그러니까 규정적 판단력 안에서의 반성적 판단력이 같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게 진짜 판단력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음악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렇게 음악은 음악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지 윈스턴이라고 아시죠? 그냥 그 내부 파가 하는데 이분 평판이 그렇죠.